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비정상 혈압이에요. 그 혈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 고혈압 환자가 돼요. 영어로도 사일런트 킬러라 170, 180이 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혈압이 생겼을 때의 문제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는 환자들을 보면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면 멀쩡한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혈압에 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독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올라가면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실 텐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현상이고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라는 신경계가 경계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혈압과 맥박을 높여서 혈액을 근육과 뇌에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혈액을 통해서 혈당을 받고 여러 가지 양분을 얻은 다음에 각성을 유지하고 근육의 힘을 얻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가 올라가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가서 난 여기 너무 편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병원에 출근하시는 분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여러 가지 긴장 상태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 그래서 왜 병원에 올라가지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근데 어차피 고혈압 판정은 병원에서 재는 수치를 가지고 판정을 할 텐데 선생님 저 집에서 재면 괜찮은데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였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혈압을 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수은 혈압계를 써야 되고 집에는 그 혈압계가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청진기로 코르토코프 사운드라고 해서 그 의사가 훈련된 방식으로 혈압을 쟀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만 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은 혈압계의 수은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생산을 안 하고 전자혈압계가 아주 쉬운 방식으로 지금 다 생산이 되면서 동일해졌어요. 거의 정확하게 잽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혈압을 어디서 재는 게 맞냐? 정의가 간단하게 세 글자 써 있거든요. 고혈압의 정의는 안정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프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밥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편안할 때, 기분도 좋고 편안할 때 그걸 어떻게 정의하나?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환자분들이 평상시에 혈압을 잴 때 하는 행동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며느리랑 싸우다가 네가 내 혈압을 높이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재는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벚꽃이 핀 거 보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구나 하면 그때 재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편안하고 마음이 괜찮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절대 안 잴 것 같을 때 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재야 됩니다. 아침에 한 10시쯤에 내가 이때 혈압을 재기로 했지.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지. 그러면 한 2분 정도 명상한 다음에 재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안정시라면 병원보다는 집에서 재는 수치가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비정상 혈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 혈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 고혈압 환자가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거 고혈압인 것 같은데 했지만 실제로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심지어 반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와서 떨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말 안정시에 재는 게 맞는 거다. 네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한테 신경을 쓰는 의사들은 사실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한테 혈압 수첩을 나눠줘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적으라고 주면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많이들 적어 오세요. 적다 보면 본인 혈압을 알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 혈압이 올라갔더라고 이렇게 본인이 알고 오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자기 나이에 90을 더해야 그게 자기 혈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의사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자꾸 변해가니까 제가 학생 때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60에 95라고 배웠어요. 그래요? 예, 특히 확장기 혈압이 95가 중요하다. 수축기 혈압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의사가 될수록 계속 혈압이 줄어들더니 140에 90이 되고 지금 미국은 130에 80이 됐어요. 한국도 뭐 곧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90을 더하는 그 자체보다 고혈압의 기준이 자꾸 내려가는데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이 많죠. 뭐 제약회사들이 약을 많이 팔려고 해서 제약회사의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자체보다는 환자들한테 약간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혈압을 계속 낮춰온 여러 임상시험들이 사망률과 여러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뇌졸중의 결과들이 훨씬 더 우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럼 그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그 정상 혈압의 범위가 갈수록 더 엄격해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한 그 스프린트라는 임상시험 이후에 130에 80까지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엔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왜냐면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 꽤 많은 저혈압 부작용들 좀 생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 수준이 최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라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뭐 흔한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고혈압이 왜 무서운 걸까요? 고혈압은 영어로도 흔한 표현이 이제 사일런트 킬러라. 킬러인데 사일런트하다. 평상시에 아무 증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대, 80년대 보면은 이제 목 뒤를 잡는 고혈압 캠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고혈압이다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고혈압 환자들을 보면 170, 180이 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혈압이라고 하는 건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 지금 현재 혈압은 아마 한 150, 60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뇌와 얼굴 근육과 이거를 열심히 쓰느라고 심장과 이게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정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압을 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지속적으로 했을 때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증상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이게 5년, 10년 되게 되면은 그 혈관들이 지속적인 압박을 느끼다가 기질적으로 변화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석회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안정을 취해도 이 딱딱해진 혈압이 이 혈관의 탄력성으로 이거를 제대로 완충을 못하면서 평상시에도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간 것 자체를 몸이 받아주면 되지 않냐 싶을 텐데 충격을 받는 장기가 있어요. 제일 많이 충격을 받는 장기가 뇌예요. 뇌가 이제 이 높은 혈압으로 혈관벽이 터져요.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혈압이 생겼을 때의 문제는 사일런트 킬러라고 하는 이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마찬가지인데 왜 증상이 없냐면 그 당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느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뇌졸중의 3단계, 1단계에서 3단계로 안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혈관의 변성을 반드시 일으킨다. 변성을 일으킨다면 뇌졸중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변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위험 요인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고혈압 환자지만 동맥경화를 안 일으켰으면 고혈압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 합병증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병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혈압 환자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고혈압이 있든 없든 나는 평상시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혈압은 전조 증상이 아예 없군요. 전조 증상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증상도 없고. 합병증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머리에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한 두통인지 아니면 네가 혈압이 높다 이런 건지 그거는 그냥 혈압을 재봐야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통과 무관해서 그냥 안정때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게 진단을 하는 거라서요. 일반인들이 내가 분명히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쟀더니 고혈압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대개는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서 두통이 아니고 두통이라서 혈압이 올라간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몸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건이 있으니까 몸에서는 경찰관, 소방관이 지금 출동을 한 건데 경찰관, 소방관 보고 네가 범인이지 하는 꼴인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저염식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염식을 해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건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염식과 고혈압과의 관계는 아주 명백해요. 그건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것과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 실제 그럼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생리적인, 병리적인 관계는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나트륨, 소듐이라서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혈액량이 크게 증가되는 건 아니고 부종은 좀 커집니다. 라면 드시면 다음날 다 부어 있잖아요. 혈액 안에 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혈관 바깥에 물이 많아집니다. 아무튼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생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전체적으로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짜게 먹으면 만성염증 상태가 된다. 몸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혈압을 약간 올려야 되는 상태라고 느끼면서 혈압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게 짜게 드시는 분의 식습관이 그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짜게 먹으니까 내내 올라가게 되다가 결국에 높은 혈압으로 고정이 돼서 기질적인 고혈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저염식을 하는 게 맞다. 당장 혈압에 네, 저염식을 하면 또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원리가 삼투압 때문은 아니고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죠. 부종이 빠지고. 그렇다고 아예 염분 섭취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이라는 게 문제인데 짜게 먹고 즐거우면 또 즐거워야죠, 또 사실. 이 참 수면이 계속 부족해서 만성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이것도 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네, 미치잖아요. 혈압 크게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몸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수면 부족이건 운동 부족이건 심지어 운동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이건 다 혈압에 올라가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는 것보다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을 했는데 자주 혈압을 재봤더니 내가 혈압이 올라갔나?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드라마에서 흔히 묘사되는 게 막 화를 내고 나서 아이고 혈압이 하고 뒷목 잡는 모습 네. 나오잖아요. 화가 많은 사람은 실제로 혈압이 높습니까? 네. 그렇군요. 혈압 변동이 아주 큽니다. 당연히 화를 내는 동안 혈압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혈압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혈관벽에 큰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예. 사실 이 정도는 다 완충할 수 있거든요. 혈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데 그분이 한 20년 동안 고혈압으로 혈관벽이 이미 딱딱해진 상태고 동맥경화가 와 있는 분이라면 한 50, 60 넘어가신 상태에서 계속 화를 내는 상태라면 파열될 수가 있죠. 그날. 뇌출혈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잘못된 것도 많지만 이제 말을 하다가 하고 쓰러지면서 뇌출혈 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군요. 예. 화를 줄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막 숨이 차잖아요. 그럼 그때도 혈압은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근육에 많은 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릅니다. 근데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교감신경계를 굉장히 발산을 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쭉 떨어져요. 운동 끝난 다음에 혈압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운동할 때 혈압이 올라가는 정도가 내 혈관이 버틸 수 있는 선이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대개 이제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몇 %까지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해라 이렇게 보통 기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나이대가 있고 버틸 수 있는 정상인이 있고 병자가 있고 그런 거니까 사람마다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마라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예. 운동을 과다하게 하시면서 어떤 선을 넘게 되면 우리 머리 안에서는 그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도파민이 운동 중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마약 중독인 상태와 거의 동일하게 도파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상태를 느끼고 싶어서 더 뛰시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때 너무 심한 운동으로 인해서 심폐기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생깁니다. 운동이 어느 정도의 기분 좋은 수준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인이 그걸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혈압 약을 일단 한번 먹게 되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된다, 중간에 못 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못 끊는다고 얘기를 한 거는 못 끊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먹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분들. 고혈압이 2단계가 있어요.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인데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혈관이 탄력성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능적 고혈압 단계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능적 고혈압인데 치료를 안 해서 계속 고혈압이면 한 5년, 10년 되면 딱딱해진다고 했죠. 기질적 고혈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아무리 저염식을 해도 고혈압이 돼요. 이때는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능적 고혈압 단계일 때는 약을 안 먹어도 정상 혈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약을 먹게 되면 환자분이 정상 생활을 하게 되면 저혈압이 되잖아요. 그럼 약을 끊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 단계는 약을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 고혈압 단계가 되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 생활을 해도 혈압이 이미 140, 190을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혈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질적 고혈압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거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 고혈압이 되는 건 거의 모든 인구가 처한 문제이기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굉장히 좋은 혈압약이 부작용이 좋은 혈압약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혈압약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은 기간 먹고 중단한 거 말고 한 10년 이상 길게 먹었는데 딱 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오진이거나 아니면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살을 많이 빼거나 살이 빠지면 혈압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살이 많아지면 왜 혈압이 올라가냐면 뭐 심장도 좀 커집니다만 같은 심장인데 몸이 훨씬 커지면 혈액을 훨씬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빼고 건강 생활하면 혈압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그걸 알고서 본인이 건강 생활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립니다. 원칙이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그걸 건강생활 하라고 6개월. 근데 그게 6개월이 이제 몇 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타협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꼭 하겠다 이러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한 6개월까지만 해보시고 안 되면 일단 약의 힘을 빌었다가 나중에 되면 그 다음에 또 약을 또 끊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을 미루다가 나중에 먹으면 더 몸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 고혈압이 이제 악순환으로 넘어가게 돼요. 심한 고혈압일수록 혈압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못 끊게 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인데 가벼운 혈압약과 가벼운 당뇨약으로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럼 혈압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까? 많죠. 네. 기본적으로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약효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약이라고 하는 건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전신 혈류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에서는 약효지만 목표로 안 하는 장기에서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두드러지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혈압약이 당연히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저혈압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생기는 저혈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침에 누워있을 때 혈압이 제일 낮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지 벌떡 일어났는데 머리가 제일 높은 상태니까 심장에서 그걸 준비 채 못했을 때 일어나자마자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을 때 기절할 수가 있어요. 찡하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모든 혈압약은 일단 첫 번째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먹는데 저도 가끔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혈압이 떨어지는 게 일부 장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남자한테서 문제가 됩니다. 남자는 혈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성생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성기능 부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피하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피합니다. 병원에 와서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안 먹고 싶다. 심지어 처방만 가져가서 집에서 약만 쌓아두고. 사실 뭐 뇌졸중에 걸리면 남자 환자의 90% 가까이가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안 해요. 그렇죠. 그 꺼내기가 좀 맞아요. 힘든 얘기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의사가 또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당하게 꺼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외래가 또 너무 번잡하니까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 안에 뭐 간호사 있고 막 환자하고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자기의 그런 치부를 잘 꺼낼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잘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혈압약은 특히 초기에 발기부전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생겼을 때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초기에 많이 생기고 많이 극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을 바꿔가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ABCD라고 해서 각 혈압약별로 생기는 부작용들이 다 틀린데 안지오텐신 차단제 쪽의 혈압약은 기침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들은 이 기침 부작용을 거의 다 없애버려서 지금 거의 안 나고 이 A라고 한 혈압약들이 부작용이 거의 없는 혈압약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 쪽은 심장에 대한 안정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꽤 환자들이 만족하고 심장 때문에 생긴 돌연사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대신 약간 늘어지면서 비만이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C라고 하는 이 칼슘 기량제는 팔다리가 부어요. 심지어 얼굴도 붓는 사람이 있고 이 붓는 게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한 30-40%가 부어요. 심지어 막 코끼리 다리가 됐다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옷이 안 맞겠네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신발이 안 맞는다. 근데 혈압 강화 효과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작용이 있다고 끊을 수는 또 없어요. 이분들이 되게 이제 악성 고혈압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다리 올려놓고 마사지하고 어떻게든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D라고 하는 게 이제 이뇨제인데 이뇨제 특성을 보입니다. 뭐 밤에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고 뭐.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많이 적응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의외로 약을 저용량으로 섞어서 먹게 되면 덜한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를 고용량으로 쓸 때 부작용이 더 도드라지고.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특히 젊은 의사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과 약을 얘기할 때
환자들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부작용 없다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 의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부작용이 맞다고 환자들한테 부작용이 맞고 그게 이 약에 의한 부작용을 얘기하면 환자들이 더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약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잘 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약을 잘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약에 대한 수능도도 좋아지고 환자분들도 부작용이 덜한 약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혈압을 진단하고 혈압약을 제대로 먹는 비율이 60%를 못 넘어요. 한 50%못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기본적인 병인데 전 세계적인 사일런트 킬러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혈압약을 개발을 안 하거든요. 예. 제약회사가 뭐 음모론 어쩌고 얘기했는데 개발 안 해요. 나올 만큼 나왔다 이건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팔지도 않아요. 다 지금 카피약으로 다 풀려서 이미 보건의료계 쪽으로 다 퍼진 상태고, 그러니까 고혈압은 인류의 숙제가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요. 의사들과 보건의료계가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신약 개발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이미 개발된 약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과 의사들이 얘기하면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받아들이고 잘 수능해서 먹을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고 있을 때는 적어도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을 좀 피해야겠네요. 특히 처음에는. 처음에. 네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는데 성기능이 떨어지니까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걸 같이 먹는 경우도. 그렇게 또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가 거꾸로 이제 혈압을 높이니까 예. 뭐 고혈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은데 작용 기전이 전혀 달라서 고혈압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들은 혈압을 약간 떨어뜨려요. 혈관 확장 효과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과 전혀 무관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을 해주고 그러면서 환자분들한테 이 약을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죠. 혹시 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먹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의사들이 보통 이제 영양제에 되게 알러직하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양제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영양제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식사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부족할까봐 만들어 놓은 거. 뭐 비타민 등 미네랄 계통. 이건 이제 밥에 있는데 굳이 만들어 가지고 못 먹을까봐 편식하거나 부족하게 먹을까봐. 한 가지 계통은 이제 천연물 아니면 생체 내에 있는 물질이거나 이제 여러 가지 식물에 있는 건데 이 물질은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면은 영양제로 이제 또 허가를 내줘요. 뭐 카로티노이드나 뭐 여러 가지 뭐 콘드로이틴 뭐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뭐 오메가3나 알부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쪽으로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음식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정상인은 먹을 필요가 없죠.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거니까. 현대 사회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영양제까지 먹으면 왜 굳이 더 드시냐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의사들 입장에서 이쪽은 약이에요. 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약인데 임상시험이 없어요. 임상시험이 없는데 자꾸 약효가 있냐고 물어봐요. 이 전문의약품은 임상시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저쩌다 부작용 어떻다 얘기하는데 이쪽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계통은 어느 정도 생물학적 논리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실제 그런 근거가 굉장히 많은 전문의약품들도 굉장히 많은 임상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좋다 나쁘다 같아 보이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약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 학술적으로 가장 건강한 태도죠. 그럼 혹시라도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이 혈압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먹지 않다 하더라도 단위 질량당 칼로리가 적은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양소를 크게 나누면 단순한데요. 칼로리가 있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지만 단백질은 칼로리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만드니까 칼로리를 쓰는 게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로 쓰게 되고 독특하게 알코올 이상을 좀 씁니다. 이게 약간 돌연변이 같은 영양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영양소들을 돕기 위해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이 3대 영양소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단위 질량당 고칼로리는 지방이 최고고요. 양적으로 이제 인해 전술을 하는 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상 이제 비만과 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강 식단은 지방에서 그나마 건강하다고 하는 게 불포화 지방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단백질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사를 좀 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덜 먹게 드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식단. 그쪽 방향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음식들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일단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당 좀 줄여라. 단순당이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소화된 형태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다고 얘기하는 건 다 단순당입니다. 뭐 디저트라든지 뭐 과일 뭐 이런 거 다 단순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다고 좋아하는 음식들은 좀 줄여라 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일의 톡 한 상, 오늘은 혈압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